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사 중에서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작업에도 참여를 해서 뭐 책을 쓴다라든가 또는 이런 강연 형식을 통해서 좀 우리 조선시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강의할 주요 내용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조광조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조광조. 아마 이 조광조 교과서에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았을 건데, 그래서 이 조광조 하면 또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그 당대에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완의 개혁가. 결과적으로 이 개혁이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미완의 개혁가 조광조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광조를 기억할 때 항상 또 우리 떠올려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 용어가 정리가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16세기에는 크게 4번의 사화, 15세기 말이긴 하지만 1498년에 전개되었던 무오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 그리고 이 조광조가 훗날 희생을 당하는 김효사화, 그리고 이 1545년에 을사사화까지 4번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연산군 시대에 2번의 사화가 있어요. 이 사화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 폭정하고 거의 이제 일치되는 용어인데, 그만큼 이제 연산군 시대에 왕의 독재 정치가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고, 특히 1498년에 일어났던 이 무오사화보다도 더 이 연산군 독재가 본격화되는 게 이 1504년에 일어나는 갑자사화로 이제 완전히 절정을 치닫는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 사화의 시대라는 이 역사적 조건, 특히 연산군의 폭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종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조광조라는 인물이 바로 전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산군의 폭정이 도대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연산군 때는 기본적으로 이 왕 자체가 이 땅에 땅 한 평, 풀 한 폭이 내 것이 아님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막 그대로 할 정도로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왕이었어요. 사실은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하들의 목소리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왕이고, 그래서 오히려 성종 같은 경우는 경연이라고 해서 신하들하고 왕이 함께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는 이런 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었던 왕인데 비해서, 오히려 연산군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오히려 이 아버지 왜 저래? 맨날 신하들이 경연에서 아니더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매번 왕을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왜 저런 걸 회의를 하지? 나는 왕이 되면 저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사실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경연 같은 거 폐지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를 제대로 할 뜻은 없고 이 사치라든가 향락, 이 노는 데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시대에 왕이 오르자마자 이 궁궐 주변에 민가를 다 헐어버려요. 왜 헐었을까요? 바로 이 민가를 헐어가지고는 그곳을 사냥터로 막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빠짐없이 파티 같은 거 그야말로 이 사치하고 향락하는 이런 모습들, 실록 기록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자주 베풀고, 이곳에 배를 띄워놓고 요즘으로 치면 그곳에서 공연 같은 것도 하게 하고, 너무 이제 국가 재정을 이런 데 다 허비하는 거죠. 특히나 이때 이
그런 어떤 연산군이 이런 잔치 같은 거 할 때 분위기도 얻으려고 전국에 채용사라 해가지고 이 기생을 선발하는 사람들 참 이 요즘 표현을 하면 이 공무원을 그런 인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채용사라 해가지고 가서 이 팔도에 그 기생들 뽑아오라. 그렇게 해서 뽑힌 기생을 칭하는 용어가 그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흥청들 불러놓고 파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해가지고 했던 그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대표적인 말 뭐가 있죠? 우리 흥청, 망청. 흥청들 데리고 놀면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흥청, 망청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또 본인이 자기가 이런 짓 하는 거 이게 뭐 자꾸 외부로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왕을 그 수행하는 그 내관들에게 그 요즘으로 치면 이런 뭐 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게 해요. 우리 뭐 이렇게 그 공무원증도 차고 다니게 하고 뭐 회사에 다니면 회사 요런 그 뭐 이런 그 증 같은 거 사원증 같은 거 이렇게 요즘 또 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런 팻말 같은 거를 차고 다니게 해요. 그 팻말 중에 신원패라는 게 있었어요. 말을 상가하게 하는 패 이런 뜻이에요. 이거 차고 다니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겠냐 하면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입하고 혀 함부로 놀렸다가는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정말 연산군 때 아주 정말 궁궐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이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이 연산군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또 처형당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실 넷이었는데 우리 김처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연산군의 그 잘못을 이제 그 정말 지적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김처선이 그 연산군에게 내가 이렇게 정말 충고를 하는 그날 가족들에게도 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정말 연산군의 그런 어떤 부정이라든가 비리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결국 화를 사서 그 김처선이라는 인물을 죽이고 정말 이 사지까지 잘랐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연산군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이 김처선의 이름에 처자 저것도 꼴보기 싫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도 24절기 중에 처서라고 있죠. 처서. 이 처서의 처서를 조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처용무라는 춤도 있거든요. 그 처자도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풍rum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정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의 독재적 본능을 또 더 끌어낸 게 바로 이 임사원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 씨의 이 죽음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쫙 알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이 돼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그 우리 어머니 죽인 데 참여했던 그 인물들 다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그 뭐 블랙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죠. 블랙리스트 다 가져와. 이렇게 돼서 정말 광적인 그 희생 같은 거 이런 그 정치적인 뭐 복수국 같은 것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이 특히 갑자사 이후로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반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왕 정말 우리가 그대로 그 치하에서 살다가는 이건 뭐 신하건 백성이건 이거 다 이거 뭐 정말 그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연산군에게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집이 돼요. 마침내 1506년 9월 바로 그 당시에 연산군이 있었던 곳이 창덕궁인데 창덕궁을 이제 반정군들이 몰려가서 결국 연산군을 끌어내 가지고 결국 연산군을 쫓아내는 바로 이런 역사, 이 반정이라 해요. 당시에 요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 같은 사람은 연산군하고 개인적으로도 악연이 있었어요.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박원종의 누이가 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또 성종의 형님으로 월산대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월산대군의 부인이었어요. 우리 가족관계로 보면 연산군에게는 큰어머니거든요. 이 큰어머니를 이제 간음을 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월산대군 부인 박 씨가 자결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박원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누이가 연산군 때문에 결국 자결한 거 아니죠? 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원한이 있었고, 이 성희안 같은 사람은 당시에 2조 참판으로 있다가 요즘으로 치면 뭐 행정안전부 차관쯤 돼요. 그러다가 이 연산군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이 부사용, 종구품, 요즘으로 치면 구국공무원, 차관에서 구국공무원으로 완전히 자천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에게 상당히 악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산군을 몰아내자, 여기에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정을 주도한 세력들은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왕을 이제 쫓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요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진성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 성종의 왕과 왕비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해왕후 한씨라고 해서 한 명의 딸이었어요. 사실은 성종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넘버 3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 예종의 맏아들이 제한대군이 있었고, 바로 위에 형님 월산대군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위 계승의 라이벌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한명회라는 장인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 그렇게 해서 이 한명회의 딸이 첫 번째 왕비였어요, 성종에. 근데 이 공해왕후 한씨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왕비로 온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였고, 이 잘 알다시피 패비윤 씨는 결과적으로 성종 때 이 뭐 후궁에 대한 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왕의 용안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패비윤 씨가 다시 쫓겨난 후에 계비로 돌았던 인물이 바로 이 정현왕후 윤 씨였어요. 그래서 이 정현왕후 윤 씨가 낳은 아들이 진성대군이니까 연산군과의 관계를 보면 이복 동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성대군이 가장 왕위 계승에서도 합당한 위치에 있고, 상당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성대군을 추대를 합니다. 마침내 진성대군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바로 중종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중종은 반정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정말 불운했달까요? 정말 이 비운의 왕비가 있어요. 우리 당경왕후 신씨라는 인물인데요. 이 당경왕후 신씨는 그 중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부인이죠. 근데 이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당경왕후는 왜 쫓겨나느냐 하면, 이 당경왕후가 그 거창신씨인데 이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요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연산군의 그 처남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좀 아픔을 맞이합니다. 당경왕후는 그런데 사실은 중종 반정이 성공할 때도 상당히 지혜로운 면모를 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제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 중종을 왕, 즉 진성대군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다 이 반정 세력들이 진성대군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 진성대군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연산군 때 뭐 정말 뭐 이상한 그 논리로 막 제거하고 이러니까, 진성대군도 이거 뭐 연산군 쪽에서 나를 죽이러 보냈나? 이럴 바에 한번 내가 그냥 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탁 집착하라고. 저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머리가 궁궐 밖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는 당신을 모시러 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정말 가보니까 이게 말머리가 딱 궁궐을 향해서, 이 중종의 집이 아니라 궁궐을 향해서, 이 딱 우리가 보면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뭔가 자신을 모시러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의 정말 조언을 듣고 진성대군을 모시러 왔던 그 신하들을 정말 호의 속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남편인 진성대군을 어느 정도 딱 그 구해줬던 그런 정말 지혜로운 왕비였지만 결국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해요. 당경왕후 신씨가 이 쫓겨난 후에 그 인왕산 자락에 치마를 계속 널어놨다 그래요.
왜? 바로 이 경복궁에서 지금 또 인왕산하고 경복궁 되게 가깝잖아요. 경복궁에서 딱 보면은 바로 이 치마가 보이게,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저 치마를 널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인왕산 치맛바위 이야기가 전해지는 바로 그 주인공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성종 때부터 중앙의 기득권을 세력한 세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훈구파라고 합니다. 공운을 가진 구세력이란 뜻으로 훈구파라 하고, 그런 그 훈구파가 주로 이제 세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그 국정을 그 책임지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계유정난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계유정난 이후에 어린 그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이 본인이 왕이 되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뜻있는 지식인들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학문을 연마를 해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비의 숲이란 뜻으로 살인 또는 살인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 성종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파들을 등용해서 훈구파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그 바로 연산군 때 앞에서 소개했듯이 사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살인파의 성장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인파의 성장이 억제되냐면, 살인파들은 특징상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성리학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런 학자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이 사람들 싫은 거예요. 맨날 나한테 쓴소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과정에서 결국 사활을 일으켜서 살인파들이 되고 숙청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종이라는 왕의 시대에는 이 다시 살인파들을 잘 등용해서 살인파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능력이라든가 개혁적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 뭐 역사의 흐름, 바로 그런 위치에 중종이라는 왕이 이제 조선의 11번째 왕으로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바로 이 강연의 주인공이 이제 조광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살인파의 성장이라는 도도한 흐름에서 조광조란 인물이 중종과 만나는 이 역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지금 중종 반정이라고 했는데, 반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원래 중국의 역사서인 춘추의 공양전 부분에 반란 반정, 어지러운 것을 잘 뽑아서 뿌리 뽑아 바른 것으로 되살린다. 그래서 이 반정이라는 용어에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의리와 명분론이 구체적으로 정치에 실천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종은 이런 성리학의 이념을 내가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연을 제기했다. 이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서로 학문을 토론하고 이제 정책 현안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성군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경연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걸 조강, 점심에 하는 걸 주강, 저녁에 하는 걸 석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 하는 야대까지. 그 심한 경우 하루에 4번 정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또 하루에 1번, 2번 회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4번 회의하려면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살인파 학자들이 이거 연산군하고 차별되는 이런 그 왕이 되시려면 경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중종도 엄청나게 경연 열심히 해요. 조선시대의 가장 뭐 중요한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3기관을 언론 3사라 그랬어요. 사헌부는 오늘날 검찰하고 이제 유사하고, 사관원은 오늘날 언론기관, 홍문관은 학술기관. 그런데 이 연산군 때 홍문관이나 사관원 이런 거 다 폐지시켜버려요.
이것도 역시 다시 복구시켜서 이 언론도 재기능을 하고 학술적인 어떤 연구 같은 것도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금표를 해제를 해서 연산군 때 막 무조건 뭐 어디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금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을 자신의 뭐 이 사냥 같은 그 향락의 공간으로 삼았던 거를 이걸 다 이제 복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한계에 부닥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 공신에 오른 사람을 이제 전국 공신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잡을 정자를 쓰는데, 우리 보면 이 조선시대 역사에서는 조선이 건국됐을 때 뭐 개국 공신이라든가 세조가 개유정난을 성공시켰을 때 공신을 어려움을 바로잡았다라는 뜻으로 정난 공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조선 정기부터 이렇게 공신 책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 중종 반정 때 책봉된 공신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정말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런 점보다, 사실 나중에 이제 조사에서 밝혀지지만 거짓으로 뭐 친구 이름으로 뭐 하거나 뭐 가족 뭐 명의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짜 공신들도 나중에 이제 속출하게 되는데, 뭐 여러 자료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20에서 130명 정도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고, 이 공신들이 조정의 실권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챙겨주려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제대로 왕으로서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데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종이 왕위에 올라서 그 앞에서 제시했던 그 연산군 시대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정치들 잘 그냥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신 세력이라는 그런 그 존재, 이게 되게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종의 중요한 과제로 또 대두됐던 것은 이 공신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는, 특히 보면 중종 반정의 공신 3인방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무 이제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이런 자료들도 보여요. 아까 이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그 경연자리 같은 데서 오히려 반정 공신들이 먼저 자리를 뜨면 중종이 뒤를 이어가지고 눈치 보다가 뭐 이렇게 그 자리를 뭐 이렇게 파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왕보다도 이 반정 공신들의 파워가 더 컸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에도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이 3인방이 중종 제2 8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1510년, 12년, 13년 요 전후해 가지고 요 3인방이 전부 다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적어졌고, 바로 이런 3인방과 같은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가 중종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중종에게는 살인파의 성장과 그런 살인파의 어떤 이념과 사상을 수용하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시기에 중종의 눈에 쏙 들어온 인물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최고의 그 개혁가 또는 개혁의 아이콘으로도 많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조광조, 바로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광조도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쳐요. 그래서 조광조는 1510년에 일단 문과초시에는 장원급제를 하고, 조선시대는 또 과거 시험은 식년시라는 게 있고요. 요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알성시와 같은 왕이 직접 뭐 이렇게 성균관 같은 데 행차했을 때 특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별시라고 하는데, 이 조광조는 초시의 장원급제가 상당히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어머니 상을 당해가지고 잠깐 이제 좀 활동을 좀 주춤하게 하고 있다가 1515년 요 성균관에 있을 때, 보통 과거 초시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돼요. 그러면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는 바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유생들끼리 만나서 우정과 뭐 여러 가지 그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였다는 거죠. 그때 역시 조광조도 성균관에 있었고요. 그 조광조가 성균관에 있을 때 중종이 이런 그 유생들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이때 왕이 한번 또 오랜만에 나타나셨으니까 특별 채용 시험을 치른 거예요.
알성시라고 합니다. 알성시에서 중종이 그 당시에 유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책문, 요즘으로 치면 논술 시험을 출제를 한 거예요. 논술 시험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옛 성인의 이상 정치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안을 써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요즘에 치면 논술 문제와 같은 문제를 책문이라 그러고, 여기에 답하는 거를 책문에 답했다 해서 대책문 또는 대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워봐 그러죠. 이 대책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이건 과거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꽤 많이 현재도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식권이라 그러거든요. 식권은 이렇게 1등을 제일 위에 올려놔요. 1등 답안지를. 그럼 1등 답안지가 밑에 있는 답안지를 누르겠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누를 앞 식권권, 악권이네. 악권이란 말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역시 과거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이 조광조 답안이 이제 대책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자의 이 정치적 행정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법도와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이 성인 시대인 요순 시대의 그런 정치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성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상가는 태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답안을 써요. 정말 이 답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이 답안지 읽어봤는데 저가 읽어본 바로는 중종이 왜 이렇게 감동을 했지 하는 느낌이 조금 덜 드는데, 하여간 그 시대의 답안으로는 정말 최고의 답안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사실은 2등은 했지만 실제 1등 같은 2등이에요. 이 조광조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중종 입장에서. 야, 저 친구 엄청 학문도 깊고 뭔가 이렇게 좀 비범할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추론인데, 조광조의 그런 아주 능력, 학문적 능력 이외에 이 조광조의 좀 외모덕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대목이,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광조는 용모 안색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는데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매양 이 얼굴이 어찌 남자의 길상이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약간 조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면 조금 재수 없는 그런 좀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 참 오히려 고민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광조는 다른 기록에도 보면 풍채도 좋고 상당히 반듯하고 아주 잘생긴 그 외모의 소유자, 요즘으로 치면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기록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왕 중에서는 좀 외모가 아주 좋았던 왕으로는 문종, 우리 세종의 아들인 문종,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우리 효명세자, 이런 분들이 좀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왕들이 원래 실물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잖아.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실물의 모습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왕은 태조, 그리고 영조, 그리고 철종, 고종황제, 순종황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원래 그 당대에 그린 초상화가 직접 남아 있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되게 약간 이게 이례적인 것이, 우리 한명회 하면 예전에 워낙 모사꾼 이미지가 강해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외모는 뭔가 이런 그야말로 술수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했는데, 사실 한명회에는 기록으로만 보면, 실록 기록으로만 보면 상당히 이제 외모가 뛰어났던, 그 체격도 좋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회의 딸 중에 아까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 그리고 예종의 결국 왕비로 나중에 추승되는 장순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이에요. 한명회가 2명의 딸을 왕비로 보낸 거 보면 한명회의 외모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달리 외모가 좀 뛰어났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는 또 이런 외모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정말 바른 생활의 사나이예요. 자세도 너무 꼿꼿하고 이 흐트러짐이 없는, 완전히 그냥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정말 누가 와도
동요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 철저한 그런 그 뭐 선비, 성리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광조가 이제 중종의 신임을 받아서 야말로 이제 두 사람의 뭐 동거라 할까요? 서로 이제 뜻이 맞았던 거죠. 이 중종의 입장에서도 연산군 시대의 그 시대적인 문제를 청산하고 이 살인파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그 주도하는 왕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랐고, 조광조도 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중종이 정말 실천해 줬으면 하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파트너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 그리고 이제 조광조라는 인물 자체가 살인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 개혁 정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교적 왕도 정치와 도덕 정치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에서는 이 상한선 같은 거를 설정을 해야 된다. 속격서라는 도교 제천 행사 주관 관청이 있거든요. 이 속격서를 폐지해서 성리학 이념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교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그 시대에 우리 공물이라고 하는데, 이 공물의 폐단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이제 제시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언론의 위상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때 이 언론이라는 것은 주로 이 살인파들이 사관원이라든가 사원부, 홍문관 이런 데 포진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리학의 그 이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학, 이 소학과 향약을 널리 보고요. 향약은 이 살인파 또 성리학의 그런 정치 형태를 지방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거 예전에 뭐 우리 그 윤리 교과서라든가 이 국사 교과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는데요. 향약의 4가지 덕목이라 해서 덕업상권, 덕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과실은 서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예속상교, 예스러운 풍속은 서로 교유한다. 마지막에 환난상교, 어려운 것은 서로 구제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기억나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로 대표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지방사회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향촌사회에서 스스로가, 요즘으로 치면 지방자치죠. 지방자치가 성리학의 예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그 향약을 실천하는 그 책임자는 주로 살인파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방에서 살인파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광조가 이런 개혁 정치를 실천하려면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직에 진출해 있는 조광조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 시험 체제로 하면 여전히 훈구파들이 유리해요. 훈구 세력들은 뭐 요즘 치면은 쪽집게 과외처럼 맨날 이거 이제 과거 시험 공부 계속 해 나가니까 과거제도 실시했다 그러면 주로 훈구파 세력들이 계속 관직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조광조가 생각에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추천제예요. 추천제. 현량과라는 추천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추천해서 관직에 등용하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우리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 치는 게 기본이지만 지금 또 학교장 추천제라든가 뭐 전공 적합 전형 해가지고 사실 추천으로 일부는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뭐 역사도 그렇고 지금 뭐 가까운 현재도 그렇지만 무조건 입시 성적뿐이 아니라 또 이 추천제.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뭐 학교장 추천제, 농어촌 지역 뭐 추천제, 뭐 이런 재외 국민 추천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병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좀 선구적 형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선발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광조 세력들, 자신과 개혁 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현량과 실시가 바로 이제 훈구파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광조 세력에게 저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위훈삭제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소개했지만 중종 반정 때 가장 공신 숫자가 많아요. 거의 한 120, 130명쯤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공신으로 책봉되면 그냥 뭐 임명장 하나만 공신 이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 노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가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여 명 이상의 공신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뭐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노비라든가 이게 돼버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또 이렇게 재원 같은 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쪽으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재원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래서 조광조는 중종의 파격적인 신임을 얻은 이후에는 사관원의 정원을 거쳐 나중에는 이 대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 직위에까지 올라요. 그러면서 이 아주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이 배경이 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윤삭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훈작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색출해 보니까 정말 3분의 2 정도가 가짜였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 가짜인 이 사람들의 공신만 삭제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도 이제 튼튼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광조 세력이 노린 것은 이 기회에 이 훈구 세력들의 그 계속 이제 권력을 세습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조광조가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한때는 그야말로 뭐 호흡이 척척 맞는 동반자였다면, 이제 서서히 조광조의 이런 개혁 정치가 좀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이게 위험한 동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광조가 개혁 정책을 적극하고 뭐 현량과 실시하고 이윤삭제 할 때마다 이게 내가 왕이야, 지가 왕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조광조로 기울어진 저울을 이제 반대로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이제 평평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광조 뭐 요즘 표현으로 완전히 날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죠. 그래서 이 가장 이게 두 사람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왕권 부분이에요. 이 중종도 처음에는 살인파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하들이 권력이 연산군 때 그 문제가 많았으니까 독재 정치하면서 이 신권이 약화된 거,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 왕권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하고 신권을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는 거예요. 근데 조광조가 세력이 커지면서 이게 너무 커져 버리는 거야. 신권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 조광조의 그 왕권 견제론에 이제 서서히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종은 이게 왕의 속성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태종과 같은 이방원이나 그 세조와 같은 이런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조광조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살인파의 개혁 정치가 결실을 맺으려면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해야 된다. 계속 경연을 통해서 왕이 먼저 도덕적이 대하시고, 옛날 그 성군들은 다 이 신하들한테 이 권력을 줬고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제대로 된 공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재현돼요. 바로 이 이방원이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결과적으로 희생되고,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육신의 희생이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도 이런 모습의 재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519년 11월 15일 밤, 그날 이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는 기묘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묘사 직전에 이 현량과 실시라든가 특히 위훈삭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훈구파들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 워낙 중종의 신임이 강하니까 뭐 조광조가 개혁 정치에 나가고 뭐 소학 실시하고 향약 보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그렇게 얼마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위훈삭제 같은 경우는 훈구파 본인이 이러다가 내가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종의 흐름을 알고 있다. 중종도 조광조한테 상당히 염증을 내고 있다. 실제 경연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경연에서 맨날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중종 때 지진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중종 때인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 중종에게 이 조광조와 같은 신하들이 이 왕이 잘못해가 그렇다. 이 왕이 제대로 이제 뭐 정치를 똑바로 하셔야 돼. 중종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훈구파들이 이 조광조가 이거 왕권까지 넘보는 그런 인물 아니냐. 중종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지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 자신의 딸이었던 희빈 홍씨를 중종의 후궁으로 보냈던 홍경주, 그리고 이 난곤 심정, 이런 사람에다가 또 이 중종의 후궁 중에 경빈 박씨라는 인물, 다 이런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조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 왕하고 누가 가까이 있느냐, 이게 되게 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이제 훈구 세력들이 중종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조광조는 정말 왕권까지 넘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걸 계속 주시켜요. 그리고 자기 당파를 형성해서 보십시오. 현량과 같은 거 실세가 자기 세력 다 확보하지 않느냐. 이게 결국 뭔가 결과적으로 이 왕권을 제압하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중종도 흔들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연려실기술과 같은 기록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궁궐에 막 들에서 발견된다. 이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를 썼는데 주와 초를 합하면 조씨가 되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된다. 여기 이제 나뭇잎에다가 이 감즙 같은 거, 단즙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벌레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달콤한 게 있으니까 이게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글자가 네 글자가 나오니까 그때도 이거는 뭐 황당하다라고는 알지만 기분은 나쁜 거예요. 조씨가 왕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려 말에도 목자 유양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자, 우리 이시에 그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무목자. 목자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게 그래도 이게 운명이 지금으로 치면 뭐 유언비어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막 궁궐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중종도 상당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종이 이 부담을 되게 느끼죠. 끊임없이 수기를 통해 왕 스스로 성인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왕권을 제압하려는 그런 조광조의 모습. 그리고 이 조광조 중심의 살림 세력이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래 맞아, 이 연산군 시대하고 단절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조광조가 실천하려고 하는 방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너무 급진적이다. 그런 부분에 이 중종이 상당히 이제 서서히 실망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때 훈구파 난곤 심정 같은 사람들이 이 조광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을 들추니까 기록상으로만 보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광조 불러가지고 격려했던 사람이 갑자기 1519년 11월 15일 밤에 바로 이제 자기 측근 세력들을 부릅니다. 궁궐로 불러들여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 그 경복궁, 그 당시에 이제 경복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경복궁의 네 곳문이 동쪽이 건춘문, 서쪽이 영추문, 우리 이제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이 광화문, 북쪽에 있는 문이 신무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궁궐이 이제 밤이 되면 다 이렇게 이 궁궐 문이 다 잠겨버려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무문만은 요 승지가 통제하지 않는 문이어서 바로 이제 왕이 밀지를 내려가 이 신무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조광조에 대해서 가장 그 반대에 있었던 그 세력들, 홍경주라든가 난곤, 심정,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요. 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버려요. 중종실록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신하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종이 자신의 의중을 내비쳐요. 지금 조광조에게 너무 지금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이게 보면 조선시대의 신하들 특히 발언 같은 경우는요 진짜 바로 그 한순간에 충신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그 역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중종이 조광조를 아주 신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조광조가 뭐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역신이 돼버려, 역적이 돼버려. 근데 이 왕이 확실하게 조광조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말은 오히려 왕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조광조일파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조광조는 투옥될 때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하루 전까지도 나를 그렇게 믿으셨던 왕이 나를 체포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조광조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에도 감옥에 갇히던 날도 그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게 도저히 이게 왕이 이러실 리가 없다라는, 이건 뭔가 잘못되고 분명히 바로 잡힐 거다 이렇게 했지만, 조광조는 결과적으로 이 붕당을 만들어 역모를 꾀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때도 여러 가지 그 조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이 중종이 뭐 사약을 내릴 것을 이제 했다가 영의정 정광필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막아서 이게 사약을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럼 유배 보내는 것으로 하자. 이가 그래서 조광조가 일단은 유배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라도 능주로 유배를 갔고, 거기서도 워낙 이제 이 중종의 마음이 뭔가 이 조광조라는 위험한, 조광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어떤 왕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훈구파들, 특히 이 남공과 같은 이런 신하들이 이 조광조는 무조건 이게 처형을 해야 화근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전라도 능주에서 이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중앙에서 이제 의금부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왔다. 처음에는 이제 중앙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풀어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중종이 오해가 풀려서 아, 이제 나를 석방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 사약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에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 임금이, 왕이 중종의 확실한 뜻임을 알고 사약을 마시고 3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이 사약을 마실 때 여러 좀 일화가 남아 있는데요. 사약하면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탁 원샷 마시고 바로 피토하고 죽고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약은 한자로도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 왕이 하사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왕의 은혜. 어떻게 보면 사약을 내리는 게 시신은 온몸은 제대로 보존할 수 있잖아요. 뭐 차명에 처해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은혜다라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 한약재 성분의 뭐 비상과 같은 이런 독극물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약이 몸에 잘 받아가지고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조광조 같은 경우도 사약 받고도 계속 마셨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형 집행하러 온 사람이 상당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빨리 이제 집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목을 매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 조광조가 좀 기다려라, 내가 죽어주겠다 이러면서 연거푸 사발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끝까지 중종을 믿었던 그런 부분은 그 절병시 보면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 비추니 나의 붉은 마음 환히 비추리라 라는 이 시에도 마지막까지도 이 중종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정말 짠한 그런 조광조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이 조광조 묘소는 지금 용인에 가면 결국 유배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용인에서 이 무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인연으로 지금 또 용인에 가보시면 신곡소원이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조광조 선생을 배양한 소원인데, 요 용인에 신곡소원이 있고, 또 그 조광조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약을 마셨던 그 목숨을 잃었던 그 전라도 능주, 지금 이제 화순 쪽인데요. 거기에는 죽수소원이라는 또 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조광조를 또 기억하는 공간으로 대표적인 게 지금 전라도 그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이 한국의 민간 정원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꼽히는데요. 이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가
스승의 희생을 이제 결국은 이제 목격을 하고는 그곳에 정원을 짓고 이제 정치의 뜻을 버린 바로 그런 공간인데, 정말 그 민간 정원으로 잘 이제 꾸며져 있어서 한 번쯤 찾아갈 만 합니다. 미완의 개혁과 후대의 기억으로 살아나다. 당대는 물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후대의 조광조를 계승한 그 이황 이조식과 같은 살인파 학자들에게 조광조는 멘토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지향했던 사상과 이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당대에는 그 개혁이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후대의 기억으로 그의 개혁은 되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